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외조, 성공한 여자를 만든 남자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확고부동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완벽한 남자들이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으며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기꺼이 함께 나눈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바보로 취급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수상의 남편 데니스 대처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다우닝가 10번지 수상 관저에 도착한 한 남자는 수상을 만날 수 없다는 정중한 거절의 말을 듣자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벌써 몇 번이나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수상이 자리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는 국문의 한 사람으로서 수상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은 채 몇 번이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수상은 분명 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짬도 낼 수 없단 말인가. 그가 막 분통을 터뜨리려는 순간 세련된 옷차림을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리고 정중한 태도로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남자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신사가 이끄는 대로 소파에 앉았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상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시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신사의 말투는 고급스러웠으며 그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는 은연중에 신사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당장 인정하고 싶진 않았다. 몇 번이나 헛걸음을 했던 것에 대한 앙금, 그리고 수상이 집에 있음에도 자신을 만나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라고요? 남자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러자 놀랍도록 상냥한 대답이 돌아왔다. 네, 하실 말씀은 제가 다 들은 후에 수상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수상께 전해드릴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남자는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신사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신사는 그 사이에 메모지와 펜을 꺼내들고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수상의 남편입니다. 제게 말씀하시면 수상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자는 신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온화한 얼굴의 신사가 바로 그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남자는 같은 남자라는 동질감을 느끼며 신이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남자가 말을 하는 동안 신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가 하는 말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하던 남자가 이윽고 잠잠해지자 신사는 여전히 펜을 손에 쥔 채로 그를 응시했다. 다 했습니다. 남자는 저도 모르게 얌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신사가 말했다. 수상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하신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수상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신사가 방에서 나갔다. 남자는 비로소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분명히 신사는 자신의 아내를 수상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사용했다. 남자는 이제까지 마거릿 대처란 여자가 특출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생각이 바뀌었다. 수상도 수상이지만 아내를 수상으로 대하는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상의 남편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 데니스 대처의 가족은 켄트 출신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20세기 초
비소와 나트륨이 바탕인 온천을 발견해 자신의 사업처를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만든 사업은 그의 아버지가 이어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물려받은 가업을 농수산 관계의 화학약품, 예를 들어 제초제와 양을 씻는 세제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로 발전시켰다. 데니스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회사에서 일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가업을 물려받았다. 순탄했던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은 바로 이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그는 마거릿 캠프슨과 결혼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 포병대에 들어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마거릿 캠프슨은 남편이 부재 중인 동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전쟁 중이라는 특수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데니스는 이혼으로 4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독신으로 데니스는 상속받은 가업을 시대에 맞게 잘 꾸려나가며 36세에 회사의 총지배인이 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의 회사인 아틀라스는 에리스에 위치해 있었다. 성공한 지역 사업가인 데니스는 에리스 납세협회 위원으로서 보수당 협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보수당의 인물들과 돈독한 친분이 있었다. 그는 주변의 추천을 받고 주의회 선거에 입후보한 적도 있었는데 결과는 낙선이었다. 하지만 데니스는 처음부터 정치가가 되는 일에 그다지 큰 뜻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낙선의 아쉬움보다 오히려 이제 막 정치의 뜻을 펴기 시작한 마거릿 로버츠라는 젊은 여성을 만난 기쁨이 더 컸다. 마거릿 로버츠는 1950년 총선에 입후보한 인물 중 가장 젊은 여성 후보자였을 뿐 아니라 가장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후보였다. 하지만 노동당이 우위를 점한 다트퍼드에서 그녀는 1950년과 1951년 총선에 출마했고 두 번 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데니스가 마거릿 로버츠를 만난 것은 1951년, 두 번째 출마한 그녀가 한창 뜨겁게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였다. 당시 보수당원인 친구의 선거를 돕기 위해 마거릿의 선거 지역인 다트퍼드에 와 있던 데니스는 선거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를 자신의 차로 런던까지 데려다 주었다. 훤칠한 키의 호남형이었던 데니스는 여유 있는 집안 출신답게 스포츠와 사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정치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는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 사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일 뿐이었다. 나중에 마거릿은 데니스와 그녀의 공통점을 책과 음악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데니스가 그녀에게 맞춰준 것이었다. 취미와 관심사가 오로지 정치였던 마거릿은 여유로운 기반을 지닌 데니스의 진짜 취미에는 문외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마거릿은 데니스보다 10살이 어렸다. 따라서 데니스의 눈에는 지나치게 열성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투쟁적인 마거릿의 성격이 다소 순수하고 귀엽게 비쳤다. 또한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확고하고 투철하다는 점에서 호감을 느꼈다. 독실한 감리교도이며 똑부러진 성격의 마거릿은 그의 첫 번째 아내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또한 정치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결코 페미니스트는 아니었다. 마거릿의 입장에서도 데니스는 이혼 경력이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춘 남자였다. 중하류 계급 출신이라는 한계를 딛고 실력과 노력으로 아둥바둥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하는 마거릿에게 데니스와의 결혼은 중산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다. 훗날 두 사람의 딸인 캐럴 대처는 데니스와 마거릿의 결혼을 사랑이라기보다는 상호 편의에 의한 파트너십 관계였다고 보기도 했다. 총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1951년 가을, 마거릿과 약혼한 데니스는
선거 결과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마거릿 선거 진영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약혼 발표를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녀의 선거를 도왔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 무관하게 마거릿은 선거에 패배했다. 그해 12월 13일 데니스는 2번의 낙선 경험이 있으나 정치의 꿈을 버리지 않은 열렬한 보수당원이자 식품 잡화점의 둘째 딸인 마거릿 로버츠와 런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으로 데니스는 결코 바람을 피우지 않는 아내를 얻었고 마거릿은 든든한 경제적 후원을 해주고 영원히 그리고 무조건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아군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중하류 계층에서 중류 계층으로 신분 상승도 이루었다. 데니스는 마거릿과의 신혼여행지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파리를 선택했다. 마거릿에게는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다. 영국 중부의 소도시 그랜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대학 시절을 보낸 옥스퍼드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콜체스터 그리고 선거 지역인 다트퍼드 밖에서는 생활해 본 적이 없었다. 한편 수출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데니스에게는 신혼여행이 출장여행이기도 했다. 마거릿은 허니문까지 이를 싸들고 간 남편을 이해했다. 합리적인 성격의 그녀가 10살 연상에 이혼 경력이 있는 데니스와 결혼을 선택한 데에는 그의 부유함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그녀는 데니스의 사업이 허니문 때문에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데니스는 사업 때문에 바쁜 자신을 너그럽게 이해해준 어린 신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데니스는 두 사람의 신혼집으로 고급 주택지인 첼시의 플랫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두었다. 마거릿은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여 생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우아한 주부가 되었다. 하지만 마거릿은 남편의 재력을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이 아닌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했다. 곧바로 법률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옥스포드에서 화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법률 공부는 마거릿의 오랜 수건 중 하나였다. 데니스는 아내의 선택을 두말없이 존중했고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었다. 가정부를 고용한 것이었다. 남편의 이해와 지원을 받으며 마거릿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1953년 6월 마거릿은 쌍둥이를 출산했다. 딸 캐럴과 아들 마크였다. 출산의 기쁨은 컸지만 그보다 더 마거릿을 조급하게 만든 것은 4개월 후에 있을 법정 변호사 시험이었다. 임신 자체는 공부를 크게 방해하지 않았지만 출산을 하자 육아에 대한 압박이 어깨를 짓눌렀다. 공부는커녕 갓난아기 둘을 돌보는데 24시간을 꼬박 투자해도 모자랐다. 마거릿은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자 데니스는 쌍둥이를 돌볼 보모를 구해주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한결 여유가 생긴 마거릿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4개월 후 마침내 법정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마거릿은 이 결과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훗날에도 두고두고 쌍둥이를 돌보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데니스의 자상한 배려와 넉넉한 재력 없이도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내가 꿈을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운 데니스가 있었기에 마거릿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법정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마거릿은 이번에는 세금 전문 변호사 자격을 따는 것에 도전했다. 이것은 6개월간의 실무 수습 기간이 필요했다. 마거릿은 세금 전문가인 피터 롤런드 변호사 밑에서 실무 수습을 시작했다. 가족이 둘이나 늘어났지만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는 데니스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라면 굳이 마거릿이 돈을 벌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새색시이자 생후 10개월 된 쌍둥이의 엄마인 마거릿은 자신의 꿈을 하루라도 빨리 성취하기 위해 일에 매달렸다. 연수 기간이 끝난 후 마거릿은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했다. 가사와 육어를 뒤로하면서까지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해 뛰어난 성과를 올렸지만 지원을 한 곳마다 거듭 거절을 당했다. 실력과 상관없이
마거릿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거릿을 고용하려는 곳이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마거릿의 고용 조건으로 미스이즈 대신 미스로 간판을 달라고 요구했다. 제1호 여성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면 그러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마거릿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조건을 냉큼 받아들였다. 물론 그녀는 기혼 여성이었지만 취업을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세금 전문 변호사 활동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었다. 마거릿은 미스 대처로 공공연하게 미혼임을 드러내는 간판을 걸고 5년간 세금 문제 변호사로 일했다. 이번에도 데니스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내의 꿈을 위해 시간과 돈, 그리고 이해심을 아낌없이 주었던 데니스와 달리 마거릿은 사업가인 남편을 위해 별다른 내조를 하지 않았다. 데니스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가정에서 위안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일을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본인의 꿈과 미래를 위해 오로지 전진한 아내를 조용히 응원했다. 1955년부터 줄기차게 정치활동을 하며 복귀를 노렸던 마거릿은 5년 만에 마침내 펜칠리 선거구에서 출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1959년 10월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국회의원이 되었다. 마침내 정치가의 꿈을 이룬 것이다. 당시 그녀는 34세였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마거릿의 야심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젊다는 이유로 또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는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마거릿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지는 것을 싫어했던 그녀는 다른 사람의 배로 시간을 들여가며 열성적으로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거릿에게는 이미 이룬 가정보다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자신의 미래가 더욱 중요했다. 그녀는 남자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다. 마거릿은 당선된 지 2년 만에 수상인 헤럴드 맥밀런에 의해 국가연금 및 보험 담당 장관 휘하의 정무 차관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에드워드 히스 정부 하에서 잇따라 주택공사 장관, 재무장관, 연료전력장관, 교육장관 등 여러 강요직을 거치며 경험을 쌓고 입지를 굳혔다. 정치적으로 점점 중요한 위치에 다가설 때마다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마거릿은 항상 자신이 가정에도 충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곤 했다. 한 번은 누군가 마거릿에게 그녀의 경력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된 적은 없느냐고 묻자 마거릿은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데니스를 필두로 한 가족들은 언론이 엄마나 주부로서의 자질이나 책임에 대해 마거릿을 추궁할 때면 언제나 그녀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러한 가족의 협조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정치가인 마거릿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언젠가 마거릿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충실한 비서를 두었으니까요. 나는 데니스의 재력 덕분에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옳았다. 처음에는 재력으로 아내가 꿈을 실현하는 것을 도왔던 데니스가 점차 정치가로서 마거릿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그녀의 충실한 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마거릿의 심신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아내의 공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나 의견을 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잘 알려진 데니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은 1971년 마거릿이 교육장관으로 재임 중일 때였다. 당시 마거릿은 노후 학교 건물의 개선과 의무 교육 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그때까지 7세에서 11세의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급식 우유를 유료화했다. 그녀의 결정은 곧 사회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고
언론은 그녀를 우유도둑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유력한 잡지는 마거릿을 영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여성으로 선정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마거릿이 학교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에 학생들 태반이 나가버리거나 야유와 고함을 질러대기도 했다.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마거릿도 이때만큼은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데니스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사임을 권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남편으로서 그녀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마거릿의 반응은 보통의 여자들과 완전히 달랐다. 사임을 권하는 데니스 말을 듣자 마거릿은 눈물을 멈추고 새삼 승부욕에 불타올랐다. 데니스의 권유는 힘들면 언제라도 사임을 해도 되는 든든한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마거릿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이를 깨달은 마거릿은 더 이상 언론이나 대중에 대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을 용기가 생겼다. 결국 그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으며 동시에 정치적 위기가 극복됐다. 하지만 마거릿은 나중에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자 자신이 이처럼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향 그랜섬과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하며 데니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1975년 마거릿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바로 보수당의 당수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유력한 후보자이자 마거릿의 친구였던 키스 조지프가 그녀에게 이 후보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거릿은 아무에게도, 심지어 데니스를 비롯한 다른 가족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당수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결심했다. 결심은 혼자 했지만 2번에 걸친 선거운동은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첫 번째 투표일인 1975년 2월 4일 아침, 마거릿은 선거 전략의 하나로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온 기자들 앞에서 데니스를 위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대중들에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선거 기간 동안 마거릿이 실제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것을 알면서도 데니스는 승리를 위한 아내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했다. 첫 번째 투표에서 마거릿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과반수가 넘지 않아 투표는 무효가 됐다. 두 번째 투표는 일주일 후인 2월 11일로 정해졌다. 마거릿은 이 일주일간 수많은 의원들과 점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맹렬하게 선거 유세에 돌입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여성 당수가 되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50살이었다. 당연히 가정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보수당의 당수가 된 마거릿의 활동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마거릿이 당수 선거에 한창이던 당시 런던 대학에서 졸업시험이 한창이던 딸 캐럴의 사생활조차 매스컴에 수시로 공개되곤 했다. 이 때문에 캐럴은 졸업 후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이 당수의 딸이 아닌 캐럴 대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 호주 라디오 방송국의 리포터로 취직했다. 반면 어머니가 마거릿 대처임을 적극 활용하며 부모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아들 마크는 학업도 지지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거릿 대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용하고자 한 사람들에게 휘말려 마거릿의 경력에 흠집이 날 만한 온갖 골칫거리를 만들어내곤 했다. 승승장구하는 아내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그때까지 사업에 종사하던 데니스는 은퇴를 결심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수십 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꾸려온 가문의 사업이었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인의 자리에 있는 마거릿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였다. 은퇴하기엔 조금 이른 60의 나이였지만 데니스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골프와 술,
담배 등으로 소일하며 영국을 위해 너무나 바쁜 아내의 곁을 조용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지켰다. 4년 후인 1979년 5월 총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일 다음날 새벽 3시 데니스는 아내와 함께 보수당 본부를 찾았다. 그리고 아내가 영국 최초로 수상이 되는 기쁨을 함께했다. 이번에도 마거릿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승리 연설에서 내 정치적 스승은 아버지였다 라고 거듭 말했다. 물질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30년 가까이 아내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데니스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한 마거릿의 행동과 발언은 데니스와 남은 가족들의 존재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그림자 역할을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완벽하게 해냈다. 개표 당일 새벽 5시 자택으로 돌아온 데니스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마거릿은 너무 흥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여왕의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가족들은 여왕을 아련하기 위해 버밍엄 궁으로 갈 채비를 했다. 좋은 날이었지만 기쁨보다는 긴장과 흥분으로 팽팽해진 공기를 완화하기 위해 데니스는 자동차가 부서질지도 몰라 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자 마거릿은 그땐 걸으면 돼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마거릿의 칼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이 일화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여기서도 데니스는 아내의 캐릭터를 빛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데니스는 이처럼 마거릿에게 인간미를 더해주곤 했다. 영국의 수상이라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정치가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데니스의 처신은 지나칠 정도로 모범적이었다. 그는 마거릿이 수상의 자리에 있었던 11년 동안 혹시라도 마거릿이 자신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 한 번의 인터뷰도 하지 않은 현명한 남편이었다. 수상이 된 후 마거릿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이며 주변을 배려할 줄 모르는 태도는 더욱 강해졌다. 그것은 영국병을 고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편이기도 했지만 마거릿이 가진 원래 품성이기도 했다. 마거릿은 자신이 성공한 것은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신분과 가난이라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냈던 그녀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대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견디질 못하고 가차없이 독서를 퍼부었다. 또한 그녀는 모든 스케줄은 하루에 4-5시간 취침이면 충분한 자신의 체력에 맞췄고 부하 직원들을 매우 엄격하게 대했다. 피곤에 찌든 보좌관들은 남몰래 치를 떨면서도 감히 그녀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다. 사실 마거릿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수상이었다. 그래서 경직되고 침체된 영국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저히 실현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등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관철시키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난도 많이 받았다. 당수로 있는 여당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와 대립한 야당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꼬투리를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치적인 사안 외에 마거릿의 목소리,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가벼운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비난이 매일같이 쏟아졌다. 워낙 씩씩하고 강한 정신력을 지닌 마거릿이었지만 호의적인 시선보다 적대적인 시선이 압도적인 가운데 항상 긴장 상태를 지내다 보니 성취감이나 뿌듯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다. 데니스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마거릿을 아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며 보호자였다. 그는 아내의 꿈과 능력이 세상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소음들 중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고 자신이 마거릿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때가 언제인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다. 데니스는
마거릿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는 진심을 다해 그녀가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도자라고 말해주었으며 침묵이 필요할 때는 입을 다물었고 위로가 필요할 땐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또한 데니스는 유머 감각과 여유, 배려와 사교성이 부족하여 비난받는 마거릿을 위해 다우닝과 10번지 수상 관저의 안주인 노릇을 자처하며 그녀에게 부족한 부분을 소리 없이 채워주었다. 종종 마거릿이 강요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데니스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부인들과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다양한 화제로 담소를 나누며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살뜰하게 대접했다. 마거릿은 사교적 모임과 회의를 가리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한번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토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데니스의 이러한 배려는 사적인 초대라고 해놓고 남편들을 붙들고 정치 이야기를 끝도 없이 계속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수상에 대한 부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마거릿이 바쁠 때면 그녀를 대신하여 수상 관저를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곤 했다. 데니스는 단지 의례적으로 그들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듣고 자세히 기록했다가 나중에 마거릿에게 전달한 후 그녀의 결정이나 대답을 다시 전해주곤 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만하다는 수상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무척 큰 효과가 있었다. 데니스에게 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마거릿도 그녀의 내각 참모들도 아니었다. 이것은 순전히 다우닝가의 안주인을 자처한 데니스가 알아서 찾아낸 역할이었다. 이처럼 데니스는 마거릿이 수상으로 재임했던 11년 동안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외조를 계속했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영부인을 뜻하는 퍼스트 레이디의 의미를 정중하게 담은 퍼스트 젠틀맨이라는 칭호를 선물했다. 그 후 데니스는 이상적인 정치가의 남편을 칭하는 롤 모델이자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1990년 11월 20, 마거릿은 보수당 당수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과반수 이하의 표를 얻어 패배했다. 재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그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을 때였다. 마거릿은 남편에게 조언을 구했다. 1959년 마거릿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30년 넘도록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적이 없던 데니스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마거릿에게 명예로운 퇴임을 하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데니스의 말은 마거릿에게 남편의 조언인 동시에 국민의 의견이었다. 마거릿은 데니스의 의견에 순순히 따랐다. 이틀 후인 1990년 11월 22일 아침, 마거릿은 뉴스를 통해 당의 앞날과 융합을 위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선택은 그동안 그녀에게 반발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이끌어냈다. 국민들은 11년간 누려온 절대적인 권력을 포기할 줄 아는 마거릿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언론 역시 그녀에게 호의적이었다.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명예로운 퇴임이었다. 1991년 5월 여왕 아련을 마치고 나온 마거릿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수상 관저를 떠났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데니스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1992년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마거릿의 공을 인정해 그녀에게 여남작 자귀를 수여했다. 마거릿이 남작이 되면서 남편인 데니스 역시 자연히 준 남작이 되었다. 마거릿이 정치가가 된 이후 데니스에게 무언가를 준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명예로운 퇴임 이후 마거릿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매우 사소한 일에도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고 지독한 상실감과 허무감에 시달렸다. 30년이 훨씬 넘도록 취미도 휴식도 없이 오로지 정치라는 한 길만 전력 질주해온 결과였다. 데니스는 우울증에 빠진 아내를 살뜰하게 보살폈다. 그녀가 수상이든 아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던 데니스가 곁에 있는 한 마거릿은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2003년 데니스는 췌장암 및 심장병으로 88세에 세상을 떠났다. 마거릿은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을 먼저 보낸 마거릿은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다. 데니스 외에는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조차 없던 마거릿은 그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차츰 치매 증상을 보였다. 마거릿과 데니스의 딸 캐럴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와의 대화를 담은 자신의 비망록을 책으로 냈다. 딸과 대화를 하던 중 마거릿은 몇 번이나 남편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캐럴은 그때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했다. 그때마다 마거릿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만약 데니스가 마거릿보다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가 마거릿을 마지막까지 돌보았다면 그녀가 치매라는 사실은 세상에 결코 드러내지 않은 채 죽는 날까지 수상이자 여남작다운 품위를 지켰을지도 모른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남편 데니스 대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목표가 확실해야만 한다고 이 책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 명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되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